2010년 3월 부산 사상구의 오래된 동네야. 이 동네 토박이 박 씨는 요새 문단속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어. 박 씨 동네는 6년 전에 재개발이 확정됐어. 그런데 공사가 끝도 없이 미뤄지면서 주민들 대부분이 동네를 떠난 거야. 이 미로 같은 골목에 빈집만 남으니까 절도나 폭행 같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지. 이날도 박 씨는 대문부터 창문까지 꼼꼼히 살핀 뒤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깜짝이야. 누군가 박 씨네 현관을 다급하게 두드려. 경찰입니다. 저기 뒷마당에 있는 물탱크 이대 거 맞죠? 박 씨네 보일러용 물탱크에서 뭔가가 발견됐다는 거야. 내가 그때 기다렸어. 누군가 박 씨네 물탱크에 시신을 버렸어.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시멘트를 붓고 벽돌과 타일까지 덮은 거야. 얼마 후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박 씨와 동네 주민들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어. 왜? 박 씨네 집에서 겨우 100m쯤 떨어진 곳에 살던 13살의 여자아이였어. 얼마 후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 올랐어. 누구? 김길태. 민원의 거실에서 당시 김길태가 신고 다니던 운동화와 사이즈까지 똑같은 족적이 발견된 거야. 경찰은 곧바로 그를 긴급 체포하기로 해. 그런데 반장님, 김길태 이미 수배 중인데요. 성폭행 혐의로 8년간 복역한 뒤 지난 1월에도 성폭행한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무려 전과 8범이었던 김길태는 매번 이웃 여성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어. 그냥 거기서 계속 본 거네요, 거기서. 계속. 그런데 얼마 후 자, 경찰서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 거기 경찰서죠? 저 김길태입니다. 도주 중인 김길태가 직접 경찰서로 전화를 건 거야. 제가 안 죽였습니다. 죽었다는 애가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어요. 김길태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때문에 숨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서 본인이 전과자라고 덮어놓고 의심하는 건 아니냐 라면서 화를 내. 김길태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몸에서, 신체에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겨우 13살 아이를 상대로 13살 아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거야. 경찰은 곧바로 김길태를 찾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 바로 형사 총동원령. 형사 총동원령. 무려 4만 명에 달하는 부산 경찰이 김길태가 살던 사상구 일대를 구석구석 샅샅이 뒤진 거야. 그런데 왜 경찰은 이 사상구를 집중 수색을 했을까? 2010년도 당시 34살이었던 김길태 10년 넘게 교도소 생활을 해왔어. 성인이 된 이후 사회에 나와 있던 시간을 다 합쳐도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하. 지금까지 모든 범행을 저지른 곳도 다 이 동네야. 그리고 아까 이 동네에 뭐가 많다고 했지? 빈집. 빈집이 많다. 맞아. 지낼 수 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경찰은 이곳의 지리를 잘 아는 김길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그 재개발 구역의 빈집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야. 야간 수색이 한창이던 어느 밤, 한 경찰이 사건 현장 인근 빈집에서 수상한 형체를 발견해. 서둘러서 손전등 불빛을 비추는 그 순간 누워있던 누군가가 잽싸게 일어나. 어이! 길태다! 경찰은 곧바로 그를 덮쳤어. 잡았어요. 김길태가 한 발 더 빨랐어. 무려 3m 높이의 창문에서 그대로 뛰어내린 거야. 경찰이 김길태를 놓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 그렇죠. 당연히 경찰서로 항의 전화도 빗발쳤어. 그런데 얼마 뒤 경찰서로 심상치 않은 신고가 접수됐어. 사상구의 한 시장에서 크고 작은 도난 신고가 연달아 접수가 된 거야. 27만 원을 지갑에 넣고 집에 올라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오니까 손님 머리로 계산을 해보려고 보니까 돈이 10원도 없었습니다. 걸린다면 7시 하루에. 7집이라고.
사라진 물건 주로 현금. 그리고 음식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동네에서 김길태밖에 없다라고 의심했을 것 같아.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이 시장 일대를 집중 수색했어. 당시 1년 6개월 차 신입이었던 장예태 순경도 이 수색에 동원이 됐어. 장순경이 시장 옆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저기요, 경찰 맞죠? 한 할머니가 장순경을 불러 세워. 얼마 전에 옥상에서 길태를 봤다고. 아예. 장순경은 곧바로 제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고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의 그 건물로 향했어.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 옥상 문을 확 열었어. 문을 열면 그 정사각형 정도 되는 평상이 있었거든요. 거기 걸터 앉아 있다가 다른 옆 건물 옥상으로 이제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뛰어내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거기서. 옥상 밑을 확인한 장순경은 그대로 얼어붙었어. 김길태가 벽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야. 거기가 건물하고 건물 사이의 틈이 이게 1m도 안 될 정도로 좀 좁은 곳이었거든. 그럼 이렇게? 그렇지. 그 틈에 이 등과 다리를 대고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야. 겨우 발견한 김길태를 이대로 놓치는 건 아닌지 심장이 타들어가. 저 진짜. 그런데 잠시 후 반대편 건물 쪽에서 또 이런 소리가 들려. 길태다! 잡아라! 그 맞은편 쪽 빌라 주차장에 어떤 인기척이 딱 느껴졌고, 제가 눈을 돌렸을 때 거기서 사람이 옆으로 쓱 이렇게 지나 나오는 거를 봤는데 무의식적으로 저도 그쪽으로 향했죠. 제 얼굴을 딱 쳐다보는데 그 눈이 제가 평소에 하루에도 몇십 번씩 봤던 제 책상 앞에 걸어둔 김길태 눈이었습니다. 강경사는 곧바로 김길태가 도망친 그 골목으로 뛰기 시작해. 그런데 김길태가 빨라도 너무 빨라.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져. 강경사는 마지막 승부를 걸기로 했어. 보폭을 넓혀서 한 발, 두 발, 세 발, 그리고 점프! 달아나는 김길태를 향해서 몸을 날린 거야. 잡으셨구나. 정말 천만다행이지. 다행이다. 진짜 다행. 그런데 검거된 김길태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아. 이 집에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처음에 김길태는 미나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번엔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해. 진짜 뉴스 보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 기억 안 난다는 거. 정말. 경찰은 DNA 결과지를 김길태에게 들이밀었어. 근데 반응이 DNA요? 그게 뭡니까? 전 모릅니다. 김길태의 반응에 경찰도 당황해. 사실 이 DNA로 입증할 수 있는 건 그의 성폭행 혐의뿐이거든. DNA 결과로 그를 압박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한 건데 김길태에겐 전혀 통하지 않는 거지. 경찰은 곧바로 이 사람을 투입시켰어. 네, 권일용 경입니다. 유독히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전화를 걸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김길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를 찾아갔었지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조사실에 앉아있는 김길태에게 권 프로파일러는 이 한마디를 건넸어. 상태야. 상태야. 상태야? 그러자 김길태가 깜짝 놀라서 물어. 아니, 그 이름 어디서 들었습니까? 어릴 때 친구들끼리만 알던 이름인가? 맞아. 상태는 박 씨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이 김길태를 부르는 이름이었다고 해. 네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너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화렴치하게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라는 친구들도 있더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나 그런 짓 할 놈 아니라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 그렇더라.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튼 후 곧바로 이 사람을 조사실로 불렀어. 친구, 박 씨.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사전에 박 씨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어. 다른 말씀 마시고 친구야,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 지시대로 박 씨는 김길태와 잠시 시간을 가진 뒤 곧바로 조사실을 나왔어. 설마 울었어? 김길태가 엉엉 울어. 자,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차례야. 바로 거짓말 탐지기. 내가 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되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이 보게 하자는 거였어요. 김길태에게 사건 장소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곳을 아느냐고 물었어. 김길태는 모른다고 대답했지. 그러자 그래프가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해. 그것을 김길태가 또 보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 그러자 김길태의 눈동자가 흔들려. 그리고 잠시 후 김길태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 24일날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동네 단산 있는데 단산 거기 와서 술 마시고 있었어요. 그 사람 잘 안 오니까 내가 저녁 무렵에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술 먹고 깼으니까 깼을 때가 저녁 무렵에 기억나는 거는 얘가 옆에 애인지는 얼굴도 모르고 사람이 살아. 사건 당일 동네 뒷산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 그리고 눈을 떠보니 한 폐가였는데 옆에 웬 시신이 있었대. 그는 폐가했던 가방에 시신을 넣고 이웃집 물탱크에 유기했다고 해. 그리고 또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시멘트를 이렇게 접고 있었다는 거야. 시신 위에 벽돌과 타일을 그러면 왜 덮어둔 걸까? 시체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벽돌이랑 타일로 덮어뒀습니다. 검찰은 김길태를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어. 그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김길태는 항소했어. 사실 그가 이전부터 주장한 게 있었거든. 내가 그냥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가 있는데 뭐? 그 존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암흑대왕하고 암흑대왕이라고 있지. 암흑대왕. 나는 정신이 있는데 나의 정신을 지배를 하나. 결국 2심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해. 기본적으로 뇌전증은 24시간 동안 연속 뇌파 검사로 진단한다고 해. 그런데 당시 감정에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48시간 동안 뇌파를 측정했어. 자, 뇌전증을 확진할 만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어. 망상장애로 진단하기는 어렵고 그런 비해망상이 좀 증상이 있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주 진단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거 역시 참고 자료일 뿐이잖아. 심신미약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재판부의 몫이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모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률상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김길태는 이 판결 받아들였을까? 설마 안 받아들였어? 김길태는 심신미약을 확실히 인정해달라며 또다시 항소해. 자, 하지만 2011년 4월 28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김길태에게 최종 무기징역을 확정했어. 김길태는 지금도 사회와 격리된 채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한몸에 받고 있지만 김길태의 모습은 여전히 태연합니다. 수사에 참여한 한 정신과 교수는 감정이 없는 냉혈 인간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KNN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술 녹화실을 나서는 김길태의 모습입니다. 계속된 경찰의 신문에 지칠만도 하지만 오히려 창밖 풍경까지 둘러보는 여유로움을 부립니다. 김길태의 정신 심리 상태 분석을 위해 어젯밤 투입된 김철건 동아대 정신과 교수는 김길태가 심장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밝힙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참 차분하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겠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참 냉혈 인간이구나. 범죄에 있어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철저히 격리시키는가 하면 사람에 대한 감정도 차갑다는 분석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좋아서 때리는 건데 뭐 이런 거죠. 김길태의 성장 과정에서의 아픔도 느꼈다고 밝힙니다. 길태라 부르는 거 혹시 싫어해요. 상태라 부르는 걸 좋아하고 그게 이제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번의 교도소 생활은 사회에 대한 반감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 세상은 오로지 위험하니까 내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몸 관리를 많이 한 거 아닌가. 김 교수는 김길태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대면시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일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이 양을 본 적도 없다고 버티던 김길태도 범죄심리 전문가들의 집요한 추궁 앞에서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김길태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게 된 과정은 KNN의 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이 양이 살해된 장소를 찍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김길태는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탐지기는 거짓말로 판정했습니다. 이 양을 성폭행한 장소에서도 뇌파의 진폭이 커졌습니다. 김길태가 마침내 입을 열게 된 데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이상하게 나온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경찰의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김길태는 이 조사에서 자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태는 이어진 프로파일러와의 이야기 도중 한 형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김길태가 요청한 형사는 수사 과정에서 식사와 담배를 제공하며 인간적으로 접근했던 조사팀 소속이었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마음을 다 풀어놓고 얘기를 하라니까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어머니와의 면담 추진도 김길태가 자백한 결정적인 계기로 보입니다. 김길태는 조사 과정에서 양부모 만남을 끝내 거절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운 수사 방식과 김 씨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다각적인 수사 기법이 결국 김길태의 심경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KNN 전성호입니다.